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무시했어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일체 대화도 하지 않고 북한 체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암묵적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파워가 좀 더 커지는 걸 억제하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위기감은 대단히 큽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 김동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책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중국과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겠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만약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전략적으로 완충지대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지리적으로 이제 바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모택동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순망치안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위기를 느낄 수 있고 손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제 미국과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 사실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말하자면 어찌됐든 북한은 여전히 이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안보상 위협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핵도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버리면 우리 안보 위협은 어떻게 되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최대의 과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그럼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동맹 국가가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도 많은 이제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많은 이제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국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사실 우리가 핵이 없을 따름이지 우리 군사활동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도 말하자면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도 어차피 참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북한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동맹 국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하고 거기에 북한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 세 나라가 다 망가지게 되면 누가 어부지리를 얻겠어요? 결국 중국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알아서면 결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전쟁이 터지면 이제 중국만 좋은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북중 간의 오래된 역사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 때는 이제 두 나라가 혈맹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이제 중국의 지금 공산당 정권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내전을 거쳐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1949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북한이 많이 도와줍니다. 김일성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한국전쟁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열세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오히려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작전에 관해서 나중에 휴전 협상에 관해서 사사건건 대립이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와 이제 북한 지도부 사이에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 불신이 이제 삭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중국과 북한 사이가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중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는 중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미국과 손을 잡고 또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그럴 의사가 있다. 또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 다만 이제 미국이 무시해서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적 어떤 갈등 관계에서 중국이 이제 북한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좀 불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중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국 과의 그 어떤 관계에서 예를 들면 하나 1992년도에 그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해버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과 어떤 적재적 관계에 있는데 자기 적인 한국과 수교를 하는 그 중국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무렵부터 그 91년도 92년도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자기도 미국과 수교를 해서 미국과 수교를 해야지 어떤 안보상의 이제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거를 엄청나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 어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일정한 이제 거리를 두면서 기회만 되면 미국과 이제 어떤 수교도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이 안 됐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이런 오래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정학의 역사에서 소위 그 지정학의 비조로 불리우는 그 맥킨더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4년도에 쓴 논문에 보면 한반도를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현을 합니다.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그 대영 제국 입장에서 그 이후에 이제 지위를 물려받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유라시아 전체 특히 주된 경쟁자가 러시아나 중국일 경우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교두보잖아요. 한반도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반도를 자기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지금은 이제 분단되어 있지만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어떤 미국을 매개로 해서 또 미국이 촉매가 돼서 어떤 하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느끼는 불안감도 엄청나게 큰 거고 또 전략적으로 미국은 많은 이익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가치나 위상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패권 경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우리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북한에 지금 여전히 핵이 있고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이 불안을 안보적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중간에 말하자면 이제 그 촉매가 돼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한국과 미국 사이는 이제 전통적인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했다 미국하고 야 이제 우리 뭐 적대시하겠다 미국을 적대시하겠다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보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도 미국과 우호적 관계가 되고 우리 한국은 미국과 이제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인데 굳이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가 적대적이었으니까 우리도 계속 적대적 관계로 이제 남아 있었던 건데 굳이 미국이 관계를 개선한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 적대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대 관계가 좀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있고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전혀 이제 그 경제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경제적 기회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어렵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 경제도 이미 성숙이 돼서 우리 내수 시장에서는 큰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고 많은 경제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북한이 만약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중국도 곤혹스럽고 우리 한국도 특히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어떤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죠. 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관계 개선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말을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차피 반대를 해도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미국과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되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거를 좀 관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지금 이제 한국과 지금까지는 아직은 적대적 관계인데 북한이 한국과 적대적 관계를 완전히 없애도록, 적대적 의사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그런 조건을 반영을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고, 그게 촉매가 돼서 남북 관계도 만약 적대적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남북 관계가 또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말하자면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안보적인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걸 막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미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것을 자기들은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명분이 없어요, 말하자면. 막을 명분이 없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말하자면 그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지 않도록 오히려 좀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지 않고 중국의 눈치도 보고 중국과도 좀 계속 우호적 관계를 맺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과 당근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 적절한 걸 배합을 해서 관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 입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또 북한도 끼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와 어떤 경제적 이익,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런 대원칙을 지켜가면서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비교적 쉽죠. 북한은 이제 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약간 경우에 따라서 좀 이제 미국 편에 서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도 그건 뭐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만 남겨두는 거,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이 미국과 한편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중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북한이 미국과 공유한다면, 말하자면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이제 미국에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미국의 요즘에 관심 있는 히토류 같은 것도 뭐 공동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고, 이제 그 대신에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안보상 많은 이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호적 관계가 개선되면은
그럼 안보상 이제 불안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면은 저절로 한국과도 관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안보상 불안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이제 긴장. 그러니까 이제 안보적 이익이 제일 크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큰 게 경제적 이익이죠. 결국 미국이 어떤 제재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줘야만이 비로소 북한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한국도 어렵고 다른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아까 뭐 자원도 꽤 있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어떤 계기를 미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반대한다 해서 어차피 미국이 그걸 뭐 중단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용인해주는 대신, 예를 들면 오케이, 그러면 북한과 관계를 맺어라. 그 대신에, 그러면 그걸 양보하는 대신에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더 이상 적대적 의사를 갖지 못하도록, 도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어떤 제재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서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얻는 거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촉매가 돼서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뭐랄까, 상당히 이제 경제적 협력, 그리고 경제적 발전이 좀 이루어지면, 북한은 지금은 경제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교류를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북한과 한국의 이제 차이가.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게 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사회적 교류도 좀 이제 활발해지겠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 제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유럽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역사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거든요. 독일과 프랑스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은 엄청난 숙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무슨 보불 전쟁, 나폴레옹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두 나라는 정말 이제 민족적으로도 아주 그 숙적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집니다.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과정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어떤 공동의 적, 1차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적대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된다 라는 이제 어떤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랜 불행한 적대적 그 역사를 청산하고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둘이서 만나서 화해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좀 불행한 과거의 역사, 기나긴 역사가 있고 서로 불신이 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침 한반도에서 2차 냉전이라고 하는 미중 간의 이제 냉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1차 냉전 때 그 소련과의 냉전에서 독일과 유럽이 그 한복판에 있었듯이,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중간에서 말하자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북한도 적대적 관계를 좀 해소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북한도 화해를 해서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언젠가 좀 이제 사회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또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리아 연합, 그러니까 통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 정도 우리가 공동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럽 연합처럼 코리아 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위상이 높아지겠죠. 훨씬 더.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학의 비저라고 하는 맥킨더도 이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1904년도에 쓴 논문에서 결정적 교두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 시절에 그 국방부 보좌관을 했던 그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도 우리 한국을 지정학적 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몇몇 나라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분단 상황이 좀 오래, 적대적 분단이 오래된 그 한 이유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가치가 아무 없었다면 아무 강대국도 관심이 없었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어떤 그 서로 대립, 갈등 때문에 우리 역사가 많이 영향을 받았어. 큰 영향을. 불행한 역사도 갖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말하자면 챙기는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우리 한국은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외국하고 무슨 전략적으로 이 나라를 뭐 컨트롤해서 우리가 이익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역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전략적 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정학적 상상력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평화만큼 중요한 게 없고 평화가 곧 가장 중요한 안보이기도 하죠. 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야 우리가 훨씬 더 큰 이제 번영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남북한의 오래된 적대 관계 때문에 불필요하게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에 많은 국력을 소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제 중국은 엄청나게 상대적 파워가 우리보다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 두 나라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은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오히려 큰 위협이 되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힘을 모아서 그쪽 큰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대항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둘이서 서로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건 올바른 전략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상당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고 미국의 전략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제 북한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하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니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적대적 의사를 버리고 그러면 이제 평화체제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지금 핵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안전보장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핵을 없애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다른 데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우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당장 없애야지.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현실적으로 먼저 다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전히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도 좀 불안하니까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핵 문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 우리가 미국이 핵도 가지고 있고 영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위협을 안 느끼잖아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적 어떤 행위나 수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가 되고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면 그만큼 이제 군사적 위험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가 일단 정치적으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적대 관계 해소가 되면 북한이 물리적으로 핵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한 위협은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이제 많은 자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제재를 풀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점점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굳이 전쟁을 하려는 적대적 의사가 더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도 하고 훨씬 더 좀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구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꼭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확실하게 그런 의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의사를 많이 수용해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북한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야 돼요. 우리가 적대적으로 대립해봤자 서로 간에 뭐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손해보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 만들자. 그러면 굳이 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북한과 중국은 이제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 두 나라가 혈맹 관계다, 형제 관계다 이렇게 그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과 내전을 할 때 북한이 초기에 도와줬고 그리고 나서 1950년도 우리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이 이제 대규모 파병을 해서 북한을 돕게 되는데 그 한국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작전 지휘권, 지휘권을 갖는 바람에 많이 그 대립이 발생합니다. 북한 지도부와 중국 지도부 사이에. 그리고 나서 그 1956년도에 소위 말하는 그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독주를 하니까 중국에서 온 연안파 그리고 소련에서 온 소련파가 연합을 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를 해요. 말하자면 김일성을 이제 권좌에서 몰아내려고. 근데 그게 실패를 하죠. 그게 8월 종파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중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김일성을 말하자면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소련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수십만의 그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 다 철수 요구를 해서 결국 철수를 다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1966년도에 다시 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고 나서는 또 그 홍위병들이 막 그 김일성을 공격합니다. 소련의 앞잡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은 1969년도에 그 중국과 소련 사이에 오스리강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침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72년도에 이제 그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그 기회에 이제 북한도 어떤 미국에 접근해서 뭔가 좀 자기들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도 다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이 다 무시하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국은 이제 모택동 사후에 등소평 주도하에 중국은 개혁 개방의 길을 걷고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이라는 이제 폐쇄적인 그런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면서 1992년도에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중국은 결정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중국과 이제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나서 김정일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아요. 바로 국경도 맞대고 있는 데다가 어찌됐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유엔의 안보리에서 결의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제재에 동참해서 북한에서 많은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또 중국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관계가 갈등하게 계속이 된 거죠.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이제 재밌는 거는 김정은이 집권을 한 시기하고 시진핑이 집권한 시기가 상당히 비슷한데 그 시진핑 정부 1기 때 5년 임기 동안에 한 번도 김정은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도 한국을 먼저 방문해요. 과거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항상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게 관례거든요. 관례고 또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18년도에 갑자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중국이 놀란 거예요. 시진핑이 놀래가지고 야 얘가 북한이 혹시 이거 미국의 한편이 돼가지고 또 이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김정은을 초청해서 회담을 하고 그래서 김정은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회담 3차례 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중간 사이사이에 말하자면 시진핑하고 5차례나 만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뿐이에요. 딱 그뿐이고 약간 뭐 도와주는 척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척 제재를 뭐 좀 이렇게 푸는 척 하다가 진전을 못 하다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북한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긴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중국과 또 북한 사이가 아주 냉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중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냐면 숙적이라고 규정을 해요. 숙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북한은 어떤 그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 했던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자기들을 중국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고 오히려 뭐 자기들은 한국과 수교를 해서 자기들은 많은 또 경제적 이제 그 이익을 얻었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우리도 많이 이익을 얻었지만 중국도 이제 어려울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도와줄 생각이 없는 이런 나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오랜 이제 갈등과 불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항상 중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약간 이제 좀 희생하는, 그러니까 한중 수교를 1990년도에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제 그 어떤 안보상의 불안, 이제 좀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 같은 거 구입할 때 중국과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국경도 같이 맞대고 있고.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아주 뭐 값싸게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야 뭐 너희들 그 소위 그 경화죠.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랄지 중국의 위안화랄지 런민비랄지 이런 돈으로 결제를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것도 시가대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근데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좀 상황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제 그 중국은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항상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정작 북한이 그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북한이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척은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핵 문제 가지고 이제 소위 그 육자회담이 열렸는데도 그래서 그 북한이 상당히 그 가자회담을 싫어했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중국도 끼어 있고 물론 러시아도 끼어 있고 일본도 들어와 있지만 특히 중국이 주도적으로 어떤 그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그 믿을 수가 없는 나라고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는 그 불만이 있는 거죠. 북한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한 어떤 그 물품을 구입하는 통로는 어떻게 보면 밀수예요. 밀무역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밀무역을 하고 아니면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그거를 중국이 예를 들면 그런 밀무역을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북한이 뭐 이렇게 그 무상으로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가져가는데도 말하자면 그 통로를 다 막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꼭 필요한 그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이제 물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이제 중국에서 구입을 하고 또는 중국을 통해서 다른 그 외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죠. 막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과거에는 보면은 그런 밀무역을 많이 농감해줬거든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지만 그걸 느슨하게 이제 말하자면 실행을 하는 거죠. 제재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까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이제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상당히 그런 밀무역마저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좀 의존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북한에게는 최악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더욱 그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거고 한국과 어떤 관계 개선할 필요는 거고 경제적 이유가 아주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계 강대국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 안보 면에서 경제 면에서 엄청난 이제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뢰하지 않고 별로 이제 좋아하지도 않는 중국과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그런 안보상의 불안
부담도 좀 해소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좀 제재를 풀어주고 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자기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는 말하자면 날로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 생존 전략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도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북한이 혹시 미국 편을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도 오히려 북한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국제관계가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건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뭐 오르와 나승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했으니까 중국과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설까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다들 애매하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국과도 일정 정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찌됐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도 더더욱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이제 좀 잘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베스트 전략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의 생존 전략이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 북한과 중국 관계가 과거와 달리 조금 더 긴장된 관계로 되면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하겠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과 우호적 관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좀 더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이 더더욱더 미국으로 기울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중국이 지금 소위 한한령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좀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저는 그 타이밍이 아주 기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들어서 아주 공세적으로 이제 막 이제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이제 보나마나 중국을 겨냥할 텐데 지금 한국과 계속 이런 식으로 냉랭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관계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한국이 더더욱 미국 쪽으로 기울면은 중국의 손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 좀 풀어줄게. 비자 같은 건 좀 이제 많이 좀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외교입니다. 외교. 말하자면 좀 밀고 당기는 관계죠.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최후의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넘지 않아야 될 레드라인인 거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그걸 핵심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타이완 문제에 관련된 여기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조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동아시아 전체 여러 나라과의 관계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뭔가 좀 더 어떤 그 다이내믹하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틈새를 잘 발견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서로 좀 불필요한 어떤 그 마찰은 좀 줄이고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긴장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상당히 고난도의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로운 말하자면 좀 대처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동안 이제 분단 체제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 태도를 보이면서 제가 지금 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책에서 이제 그걸 소상하게 밝혔는데요. 말하자면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변화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주된 이유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대단히 이제 그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에 어쩌면 우리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좀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어떤 구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대선 기간 중에도 그렇고 당선자 시절에도 그렇고 취임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회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가 왜 그럴까라는 궁금해 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혹시 트럼프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무슨 경제적 이익을 원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자리가 그 노벨상을 수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떤 명예를 느낀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이제 한번 건너뛰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그 10세기 말에 그렇게 한 번씩 건너뛰어서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비연속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대에 포함이 시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른 사람은 4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개인으로 봐도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조직이나 기관을 포함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따라서 노벨상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영예로운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돈을 좋아하는데 사실 노벨상 상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100만 달러 채 아니면 뭐 90만 원 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뭐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겠다.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이야기고요. 트럼프가 정말로 이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 미국의 큰 국가적 이익,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2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은 이제 그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 부시 때만 하더라도 북한을 예를 들면 악의 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단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뭐 제네바 합의 같은 것도 사실상 이제 무력화시키고 북한과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은 계속 이제 핵 개발에 몰두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제 그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무시했어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말하자면 일체 대화도 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취했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붕괴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암묵적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1기 때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 회담을 3번에 걸쳐서 김정은과 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당시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한 거는 상당히 즉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정권을 말하자면 인계받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그 북한의 핵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막 표현을 해가면서 북한도 압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핵 문제를 말하자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미처 준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끝났는데 1기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뭐냐면은 이제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 대단히 큰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 균열이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지금 현재 2기 그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인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국의 견제거든요. 중국의 성장 속도를 좀 늦추고 중국의 파워가 좀 더 커지는 걸 이제 좀 억제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런 커다란 갈등이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적인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2기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태도는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는 그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그 국가 전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차 때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 국가 안보 전략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2017년이 신냉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 국가안보 전략에서 오히려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기본적으로 사실상 중국을 유일한 경쟁 국가,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전략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거고,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들과는 우호적 관계를 맺는 거고, 그게 방해가 되는 국가들과는 이제 적대적 관계를 맺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고 어떤 적대적 어떤 그 긴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이익은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 위기 의식이나 위기감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안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의 슈퍼 강국으로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세계 공장이라고 말할 만큼 제조업 대국이 됐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많은 제조업이 약화돼서 제조업이 많이 공동화되고, 그래서 제조업이 커지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중국이 엄청난 이제 군사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만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제 엄청난 큰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 유라시아의 어느 강력한 국가가 출현해서 유라시아 전체의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느 국가가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파워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게 이제 큰 위협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강해져서 유라시아 전체에서 어떤 지배적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제조업 능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커지고, 거기에 나아가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파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국의 위안화, 런민비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국제 통화 질서도 만들겠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같이 동참해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북한이 지금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 50개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의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미국의 본토에 이룰 수 있는 ICBM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를 경우에 따라서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북한의 적대적 의사를 이제 좀 제거하는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게 그만큼 미국의 안전에도 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에 미중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최근에 중국이 말하자면 히토류를 이제 무기화시켰어요.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 히토류가 없으면 뭐 첨단 전자제품이나 심지어 뭐 무기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재인데. 그런데 이미 지금 미국 정부도 그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상당히 많은 방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한 7, 8조 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조 달러 이르는 막대한 이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서 관측하기는 트럼프가 어차피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다른 데서 히토류를 구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북한을 후보지 중 하나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죠.